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3일 오후 6시입니다. 요사이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보다는 국민의힘의 당내 분란이 더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이런 분들이 좀 섭섭하게 생겼습니다. 오늘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의 내용을 놓고 또 시끄럽습니다. 자필 탄원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 또는 신군부로 비유한 대목을 놓고 아주 격렬한 반응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이 탄원서가 유출된 것이 국민의힘 당권파의 공작이다, 이렇게 또 치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련의 과정이 조율되어 있었나 봅니다. 이준석 페이스북입니다. 어제 송달되었을 자필 편지 내용을 열심히 캡처하고 사진 찍어서 문화일보에서 열람용 안 보이게 해서 이준석이 유출한 것처럼 보도하고, 당내 익명 관계자는 셀프 유출에 대해 셀프 경로하고, 주호영 의원은 점심 먹고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이준석이 독재자가 된 것 같다고 멘트 치기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 파악 안 된 뜬금포 멘트들이 나오는데, 아니 도대체 이 상황에서 이준석이 독재자가 된 것 같다라는 멘트가 누구에게 공감을 사기 위한 멘트입니까? 1단계에서 이미 열람용인 게 밝혀졌습니다. 오늘의 작전 계획서 다시 수정해서 작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필 탄원서는 그 안에 상당히 이게 폭로성 또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이 자필 탄원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남부지법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제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탄원서를 낸 겁니다. 탄원서를 내면은 그 자료가 국민의힘에도, 소송 상대인 국민의힘에도 전달되게 돼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는 그걸 국민의힘에서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언론에 노출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탄원서 내용은 자필로 썼는데 상당히 그 독특한 필적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독특한 필적인데 달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이 정당의 대표로서 당의 혼란 상황이 정치의 영역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법부의 권위에 의존해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1985년생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쳐간 인고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들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습니다. 1980년 찾아왔던 서울의 봄에도 물줄기가 바뀔 수 있는 지점들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학생들은 유혈 충돌을 우려해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 선의의 해산을 폭력의 성공 가능성으로 잘못 받아들였고 비상계엄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의 오판에 따라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도록 강제된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가 그들의 역할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광주 시민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회군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을 보고 그 짐을 나누어 짊어지지 못한 것을 평생 자책하는 걸 보면서 작금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제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은 짊어지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광주 사태와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네요.
판사님,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절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년의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민심이 여론조사를 통해 누차 전달되고 있지만 당원과 국민의 마음은 절차적 하자 치유라는 법적 용어를 그들이 아무리 되뇌인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 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 대목이 이 탄원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절대자라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작금의 상황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상황을 선포를 하도록 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려고 하면은 이게 비상상황이라는 판정이 나와야 하는데 1년의 회의를 거쳐서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이라고 규정을 하고 기존 지도부를 대체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이걸 비유를 해가지고 비상계엄을 확대를 해가지고 전두환의 신군부가 정권을 차지한 것하고 딱 서로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민주화를 당내의 정권 찬탈과 같은 무게로 지금 격상시킨 겁니다. 이거 이준석 전 대표가 자주 구사하는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 의미가 있는 지적입니다. 뭐냐 하면은 당내 민주화를 억압을 하면은 그게 독재로 갈 수 있다 하는 뉘앙스의 이 구도를 여기 지금 살짝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이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서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 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힘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도 그렇고 당헌도 그렇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영향을 행사할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당내 민주화의 큰 주제죠. 현직 대통령이 여당의 내부 사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이게 분란이 되어가지고 결국 2016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한구, 이정현을 앞세워가지고 김무성 세력을 내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과정에서 당이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세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손을 잡습니다. 당내 민주화는 이걸 잘못 건드리면은 재앙이 된다는 좋은 교훈이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게 그 좀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2016년과 이어서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이 당내 민주화 절차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낸 문서니까 그걸 따지지 않을 수 없겠죠. 전국
상임정국위가 비상선포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대표 쫓아내기에 이용되고 있지만 역으로 당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임정국위는 규정 제2조에 따라 당대표가 20인 이상에 대해 직접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 40인가량이 참석하는 상임정국위에서 비상상황의 선포권은 당대표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정국위 의장인 정국위 의장의 지명권도 당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넓게 해석할 여지를 두는 순간 다양하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 가처분 재판의 핵심이 이게 비상상황이냐 아니냐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비상상황이라고 하면서 이준석을 몰아내는 이 과정 자체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지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은 독재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고민해봐도 우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표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상임정국위에서 비상상황으로 해석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은 그에 따라 당대표가 본인과 친소관계가 강한 인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임기의 연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때에 따라 공천 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일정과 결합하여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당민주주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원내 경험이 없고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당대표가 국민과 당원의 전폭적 지지를 통해 선출될 경우 마찬가지로 기득권 세력이 20여 명의 상임정국위원을 모아 비상선포를 하게 되면은 비대위 출범 강행을 통해 당내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하는 당원 소환제를 우회하여 당대표에게 실질적인 협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은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이건 폭로네요. 우선 저는 저에게 징계 절차나 수사 절차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당대표의 책무는 제가 사사로이 어떤 절대자와도 절대 타협의 매개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후로 발생하는 이런 일련의 당내 내분 상황이 오비 일학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던 적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경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당대표에 대한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이 노출된 이후 그것에 대한 해명보다는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대통령실에서 당 지도부에 비대위 전환 의견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나왔고 다음날 비대위 전환에 반대했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당내 인물들이 별다른 설명 없이 마음을 바꾸어 비대위 전환에 박차를 가했고 특히 대통령이 휴가를 간 기간에 그것을 완수하도록 군사작전과도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뭐 4가지 버르장머리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설명하는 당내의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이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물론 반대 의견과 같이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이준석 당대표는 그 문제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당이 잘하고 있다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 모든 사안의 최근 사안의 출발점이었다. 그걸 가지고 해명을 했으면 좋은데 해명하지 않고 자신을 몰아내는 쪽으로 명령이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지 않고 절대자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아내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비상상황도 아닌데 비상상황을 선포를 했다. 이게 되풀이 되면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절대자의 하수기관밖에 안 된다. 거수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치에서 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결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당대표를 하면서 과거의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답습하는 것에서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싸워왔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언젠가는 현실과의 타협이나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을 더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이 오늘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이 너무 일찍 오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혹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죄 뒤를 잇는 후배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저항했으면 좋겠고, 비슷한 무리수를 두면서 권력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국 바로잡힌다는 경종이 울리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을 읽으니까 언론이 절대자, 신군부에 비유했다, 막 간다, 안전핀이 빠진 무슨 수류탄 같다는 이 국힘당 쪽의 반응, 이런 거를 소개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상당한 그 이준석 전 대표의 비장한 결의가 여기 이 대목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는 어떤 타협도 불사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근데 이런 게 주로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고 토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내 민주화를 주제로 내건 이준석과 그런 거 무시하고 당을 대통령의 부하기관으로 생각하는 윤석열과의 대결 구도로 지금 이준석 씨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권력 구조와도 관계되고 한국 정치의 민주화와도 관계되는 중요한 주제를 이준석 씨가 던진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언론이 보도하는 걸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대통령이 여당에 이렇게 관여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게 민주주의냐? 미국에서 이렇게 하느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지휘부를 바꾸라고 강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한번 논의 대상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말꼬리 잡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준석 당대표가 던지는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서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해야 한국 정치 문화가 향상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을 잘 모르고 당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절박함만 더해가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소연을 보탤 곳이 없어 밤중에 펜을 잡아 올립니다. 바쁜 재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재판부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올림, 전 대표라고 안 하는군요. 당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꾸 자중질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의 중요한 의견 차이이면서도 이것은 화두가 되고 이걸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큼 발전할 수도 있다. 당내 민주주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건설적 방향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무조건 사원박질이라든지
뭐 부르장머리가 없다든지 사가지가 없다든지 이런 차원의 이야기로 묻어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탄원서 내용을 쭉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